자, 그리고 3.1운동의 결과 및 영향을 좀 보겠습니다. 자, 3.1운동은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 아까 전에 처음에 오늘 만나서 일제시대 매핑할 때 이 부분을 건든 건데요. 일제의 통치 방식을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처음에 그렇게 팼죠, 우리를. 그렇게 때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의식이 전환되죠. 아, 얘네들이 때려서는 안 되는 애들이구나. 그럼 뭔가 이렇게 좀 방법의 변화가 필요한 거죠. 그게 문화통치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물론 이제 일본은 일본사를 보면 뭐 다이쇼 데모크라시라고 해서 일본 내 어떤 지식인들의 자체적인 반성이 있었다. 뭐 식민지를 이렇게까지 통치할 필요는 없다. 이건 뭐 지랄이고 이건 지네들 공부하는 거고, 우리는 그러니까 뭐 때문에 3.1운동을 보고 일본이 놀래서 통치 방식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일제 통치 방식의 변화. 문화 통치로의 전환. 네, 아주 중요한. 그리고 이 문화 통치로 전환되는데 또 역할을 했던 게 있죠. 그게 뭐냐면 세계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져요. 3.1운동 이후에. 그러니까 일본을 바라보는 시선이 매우 안 좋아진다는 거죠. 특히 그 3.1운동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그 일제의 만행들, 제암리 학살 사건이라든지, 그 다음에 유관순 열사의 순국이라든지, 이런 이제 아주 잔혹한 방법으로 이걸 이제 탄압하고, 특히 제암리 학살 사건 같은 경우는 영국 기자가 이걸 봐요. 실제로 목격을 하면서 영국에 보도를 하면서 일본이 아주 안 좋아지죠, 상황이. 그 갓난이를 교회당 밖으로 엄마가 이렇게 딱 얘 애기만 살려달라고 이렇게 딱 내놓는데 대검으로 애 머리를 확 찌르거든요, 일본 경찰이. 일본 헌병이. 그러니까 그걸 보고 영국 기자가 너무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 머리통으로 막 대검이 확 들어가는 걸 보고 영국 기자가 너무 놀란 거죠. 이건 상황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외국인들이 특히 볼 때는. 이건 누가 봐도 그렇죠. 응? 세계 여론의 악화. 이 세계 여론이 악화된 이유는 제암리 학살 사건. 이게 제암리가 수원 화성에 있습니다. 화성. 수원에 제암리가 있죠. 제암리 학살 사건. 그 다음에 유관순 열사의 순국. 이런 것들이 세계에 보도가 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무장독립투쟁이 활성화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제 비폭력 만세 시위의 어떤 한계? 이런 걸 느낀 거죠. 아, 이건 어렵다. 그래서 무장투쟁이 활성화되는데 기여를 합니다. 3.1운동이 몇 년에 일어나요? 우리 이제 바로 다음 시간에 배울 텐데, 다음 주 일요일 날 배울 텐데, 20년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 이런 게 일어나요. 1년 뒤에, 만주에서. 그러니까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19년에 3.1운동, 20년에 봉오동, 청산리.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흐름이. 봉오동, 그 다음에 청산리 전투가 20년에 일어나는데, 이게 무장투쟁을 활성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이 부분이 또 키인데요.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처음에 3.1운동을 계획했을 때는 이렇게까지 되리라고는 보지 못했어요. 예상을. 그래서 사실 자진체포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시위가 확산되는 것을 좀 두려워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좀
일제에게 정확하게 좀 뭐죠? 어필만 좀 하고 통치 방식의 어떤 개선 뭐 요 정도만 이끌어내도 굉장히 좀 훌륭하다. 뭐 이렇게 자체적으로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이 독립운동가들이. 근데 갑자기 막 그 많은 국민들이 막 길거리에 쏟아져 나오면서 태극기를 흔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이리와 확대되는 거거든요. 이번 촛불같이 된 거예요. 그냥 적당히 이렇게 하고 막으려고 하는데 이제 그렇게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움직이면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렇게는 못 된다고. 그러니까 독립운동가들 입장에서도 이걸 보고 너무 놀란 거야. 이번에 우리 보고 정치인들이 다 놀랬잖아. 그치? 이거 잘못하면 엿되겠구나. 뭐 이런 거죠. 까불면 그렇게 돼. 응? 무서운 거라고.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는. 그러니까 독립운동가들 입장에서는 또 한편으로는 너무 아까운 거야. 왜? 정말 이 정도로 호응해 줄 줄 알았다면 처음에 계획을 이렇게 하지 않지. 정말 독립운동을 할 수 있는 계획을 했겠지. 그래서 이제 독립운동가들이 뭘 느끼냐면 앞으로 이런 독립운동을 계획하고 이끌 수 있는 구심체 역할을 할 수 있는 독립운동 단체의 필요성 이런 걸 자각하게 돼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막 계획하고 막 뿔뿔이 이렇게 하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야. 뭔가 이걸 구심체 역할을 할 수 있는 단체가 필요해요.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는 거예요. 3.1운동 이후에. 그러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시켰던 결정적 사건은 3.1운동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 그리고 이거는 나중에 이제 사회주의 할 때 할 텐데 노동자와 농민들의 의식이 성장해요. 이건 지금으로 얘기하면 국민들 의식이 성장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계속 반복적으로 말을 같이 하는데 이번에 촛불 집회를 나가든 나가지 않든 이걸 계기로 국민들의 의식은 또 한 번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의 의식 수준은. 자기가 안 나가도 돼요. 촛불을 들고 안 나가도 이런 걸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민주주의의 의식이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건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3.1운동도 마찬가지거든요. 본인이 직접 태극기를 흔들지 않아도 이걸 보는 것 자체가 독립운동의 수준이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의식들이 달라지는 거고. 노동자, 농민들의 참여 이것이 의식성장을 불러일으킨다. 이거는 이후 독립운동사를 지속적으로 펼칠 수 있는 배경이 돼요. 왜? 지속적으로 인적 자원이 확보되기 시작하죠. 이렇게 해서 한번 의식이 딱 깨우쳐지면 지속적으로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생기죠. 그렇죠? 그것도 하층부에서. 그럼 이제 계속 지원을 받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계 반제국주의 운동의 신호탄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3.1운동은 한국 사적 의의도 있지만 세계 사적 의의가 커요. 그래서 중국의 오사운동이라든지 인도의 비폭력 불복종 운동이라든지 중앙아시아 일대에서 생겼던 바로 반제국주의 운동의 신호탄 역할을 했던 게 3.1운동입니다. 그래서 3.1운동은 세계사 문제에서도 출제가 되는 거예요. 동아시아사 이런 문제에서도 3.1운동은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사적 의미가 있다. 아시아 반제국주의 운동의 신호탄이었다. 그래서 중국의 오사운동이라든지 인도의 반영 제국주의 운동, 인도의 반영 운동에 영향을 주었다. 그 인도의 독립운동가 중에는 간디라는 유명한 분이 있죠.
그렇죠? 반영 제국주의 운동을 펼쳤던 간디. 그 다음에 간디와 이렇게 비교되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 한 분 더 계신데 네루가 있어요. 네루. 인도의 독립운동가의 양대 산맥이거든요. 간디, 네루. 이 네루가 자신의 딸에게 쓴 편지를 모아서 발행한 책이 있는데 그 책이 세계사 편력이라는 책이에요. 이게 지금도 역사책 중에서는 스테디셀러입니다. 계속 많이 팔리고 있는 책 중에 하나인데 이 세계사 편력이라는 책이거든요. 이 네루가 자신의 딸 인디라 간디인데 이 인디라 간디에게 쓴 편지예요. 인디라 간디는 인도에서 최초로 여성 수상을 한 사람, 총리가 된 사람이에요. 네루의 딸이. 근데 이 세계사 편력을 읽다 보면 이제 어떤 말이 나오냐면 유관순 얘기를 해요. 네루가. 조선의 17살 먹은 한 소녀가 철창 안에서도 끊임없이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다가 살이 다 찢겨 죽어요. 그러니까 하도 철창에서 만세를 부르니까 여길 다 찢어버리거든. 겨드랑이를 일본 애들이. 그러니까 계속 외치는 유관순이 이 안에서도. 그래서 법정에서 유관순이 했던 유명한 말도 네루가 써줘요. 나는 조선인으로서 일본의 법으로 나를 처벌할 이유가 없다. 나는 그 이유를 내가 못 느끼겠다. 유관순이 법정에서 얘기한 말이에요. 나는 조선 사람인데 왜 일본 법으로 나를 처벌하느냐. 당당하게 얘기하거든요. 유관순. 이제 그런 얘기를 자기 딸한테 써줘요. 네루가. 왜 써주겠어요? 넌 뭐하니? 중요한 거. 조선에 이렇게 이런 여학생들이 이렇게 독립운동의 최전선에 서 있는데 도대체 너는 뭐 하는 거니 지금? 이 얘기죠, 이 얘기. 자, 그 다음에 이 3.1운동에 대한 부분이 거의 다 마무리가 됐거든요. 근데 이 3.1운동에서 우리가 하나 정리해야 될 게 있어요.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바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공부할 때 우리가 자꾸 이게 걸리는 게 하나가 있어요.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게 연결이 매끄럽게 안 되는 부분. 그게 뭐냐면 3.1운동 이후에 독립운동은 활성화되거든요. 무장투쟁도 활성화되고 뭐 여러 가지로 활성화돼요. 물론 이게 문인들, 우리가 국어 시간에 배우는 문인들은 좀 얘기가 달라요. 글 쓰는 사람들은 뭔가 3.1운동이 실패하면서 막 자괴감에 빠지고 막 염세주의적으로 변하고 막 이러면서 막 비관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실제 독립운동의 양상은 그렇지 않거든요. 아주 더 강해져요. 3.1운동 이후에. 그래서 독립운동의 방법이 다양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3.1운동 이후 이건 포커스인데요. 3.1운동 이후 독립운동의 방법. 3.1운동 이후 독립운동의 방법. 이런 것도 정리를 좀 한번 해보셔야 돼요. 자, 하나씩 볼게요. 우리나라 독립운동 방법 중에서 가장 강력한 독립운동 방법, 무장투쟁론입니다. 뭐라고요? 무장투쟁론은 간단해요. 독립군들을 잘 길러서 훈련을 시켜서 일본군과 싸워서 일본군을 무찔러서 독립을 하자. 이게 무장투쟁론이에요. 무장투쟁론. 대표적인 인물이 이동휘, 박용만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외교 독립론. 이름을 들으면 이 제목을 보면 어렵지 않게 이게 생각이 되죠. 그러니까 강대국에게 우리의 사정을 알려서 일본을 뭐 하는 거예요? 압박하는 거예요. 왜냐면 일본과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잘 나가면 손해를 보는 나라들. 이제 그런 나라들을 잘 건드려서 일본을 압박시키자는 거죠. 이승만입니다. 그 다음에 실력 양성론.
이건 이제 나중에 준비론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독립운동을 뭐 하는 거예요? 독립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력이 너무 없어서 일본에게 먹혔으니 우리가 실력을 좀 키우자. 그런 거죠. 대표적인 분이 안창호 이런 분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이건 나중에 시험 문제 너무 많이 나오니까 쓰긴 써야 돼. 이게 민중 직접혁명론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들으면 좀 이게 이상한데 실제로 이렇게 하면 정말 독립 바로 돼요. 모든 민중이 독립운동에 다 뛰어들어야 된다는 거야. 그것도 무장투쟁 쪽으로.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렇게 학교 갈 때 수류탄 이렇게 가방에다 넣고 다니는 거야. 그리고 둘 세트로 같이 던지고, 그 생선 파는 아줌마들도 12시네? 그러고 이제 종로경찰서 이런 데 가서 폭탄 던지고 생선이랑 같이 이러면 일본이 버티지 못할 것이다. 근데 잘 생각해보면 정말 버티지 못해. 2천만 국민이 다 독립운동을 하면 어떻게 버텨요, 일본이?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니까 문제지. 그렇잖아요? 신채호. 이분의 스타일을 뭔지 알겠죠, 대충. 왜 이승만이를 그렇게 욕했는지. 신채호 이런 분은 신채호. 이게 이제 민중 직접혁명론 나중에 조선혁명선언이라고 하는 신채호가 쓴 글이 있어요. 그게 이제 이 민중 직접혁명론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일제시대 문제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사료? 그게 조선혁명선언입니다. 조선혁명선언. 이게 1923년에 신채호가 쓴 거예요. 이 조선혁명선언은 왜 유명하냐면 이게 의열단 강령이 돼요. 이 신채호가 쓴 이 조선혁명선언은 민중 직접혁명론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의열단 강령으로 채택이 됩니다. 이건 아주 중요하다. 그 다음에 5번째. 이게 계급혁명론인데요. 무슨 혁명론? 그러니까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부르주아 계급을 몰아내자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독립운동이 될까요? 자,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의 이때 당시 경제 상황으로 봤을 때 부르주아 계급이 다 누구겠어요? 그렇죠. 일본인이거나 친일파거나. 그럼 얘네들 몰아내는 게 결국은 독립이죠. 그렇잖아요. 일제시대 때 잘 사는 사람들은 친일하는 사람들이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친일을 안 하고는 잘 살 수 없는 세상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몰아내는 게 결국은 이퀄 독립운동이 되죠. 그래서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대부분 사회주의자들, 이 공산주의자들이 채택했던 방법이 계급혁명론이거든요. 계급혁명론. 박헌영 이런.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자치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이제 20년대에 주장이 되는데 처음에 제기될 때는 독립운동의 한 방법으로 제안이 된 거예요. 독립운동의 한 방법으로. 이광수. 이 자치론에 대해서는 나중에 수업을 할 겁니다. 자, 이렇게 많은 독립운동의 방법이 있는데, 자, 보세요. 얼굴 좀 봐주세요. 이렇게 많은 독립운동의 방법이 있는데, 이 상황에서 독립운동의 구심체 역할을 할 수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럼 대한민국 임시정부에는 이 다양한 독립운동의 방법을 채택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인사들이 다 참여했겠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제대로 굴러갈 수가 없는 거야. 서로 다 다른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 내에서 대통령이 이승만이고 국무총리가 이동희야. 그러니까 대통령의 이승만, 국무총리의 뭐 예를 들어서 이동희 이렇게 되니까 이게 어떻게 하기가 어려운 거지.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잠깐 쉬었다 갈 거예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시작되면 바로 임시정부는 침체야.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더 침체, 계속 침체, 완전 침체. 이게 임시정부야. 근데 선생님 우리는 왜 임시정부로 공부를 해야 되나요? 이렇게 계속 침체됐는데? 나중에 얘기해 줄게. 좀 복잡해 그건. 잠깐만 쉬었다 갑니다.